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 강사 고다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개정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4년 4월 시험부터는 24년 세법 개정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셨다면 오늘 강의 잘 체크를 하셔서 24년 4월 시험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 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인데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로 발급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전자 발급. 두 번째는 종이 발급입니다. 자, 전자 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전자발급은 모든 법인은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개인 사업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현행을 먼저 보시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개정 내용을 보시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자로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종이로 발급했다라고 하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로 발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시면요. 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 그러면 건수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수당 200원 공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자로 내가 100건을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200원 곱하셔서 부가세 납부세액에 10,000원을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적용 대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해서 건수당 200원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개정을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단기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내가 전자로 발급을 했다. 라고 했을 때 한 건당 200원 내가 공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법을 한번 보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직전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직전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이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내가 200원을 공제를 받아도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200원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자, 우리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려면요. 일단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신용카드를 받으신다든지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 개인한테 재활용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3분의 3만큼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세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개인한테 사업자가요. 헌옷을 수거를 합니다.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자, 그럼 일반 개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발급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이 헌옷 금액의 103분의 3만큼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2003년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쭉 이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만약에 내가 중고 자동차를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110분의 10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론 시험에도 나올 거지만 저희가 TAT 2급 실무 쪽에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이 공제율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 연장을 볼게요. 자, 우리 사업자가 개인이나 또는 거래처한테 매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거래처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발행 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출을 했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 곱하기 1.3% 하셔서 13,000원만큼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차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자, 그리고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의 1%, 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1.3% 공제를 해주고 그 한도는 1,000만 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입니다. 자, 우리 과세자 종류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일반 과세자는 법인 들어가고요. 모든 법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사업자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자, 기존에는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였어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참고로 공급 대가라고 하면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공급 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자, 참고하실 점은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요, 일반 과세자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자,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간이과세자 관련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간이과세자는 세액 부담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불리한 점이 있어요. 자, 우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으실 때 몇 프로 공제를 받으시죠? 원래는 곱하기 10%를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곱하기 0.5% 반틈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과세자고요. 이번 연도에 제가 매입 세액이 많아서 환급을 받고 싶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를 하시고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간이과세자를 포기 신고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셨을 때는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일반 과세자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자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3년 이내라도 포기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간이과세자로 있다가 일반 과세자로 넘어갔다가 또 3년 이내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법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 첫 번째로는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이고요. 우리 소득세 파트 중에서 사업소득 쪽을 봐주시면 돼요. 사업소득 파트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농어가 부업소득이라고 해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을 일으켰을 때 3천만 원 이하라면은 비과세 한도 쪽으로 들어가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농민이고요.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쌀을 가지고 가래떡을 만들어서 부업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업 소득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어로업이랑 두 개를 포함을 시켰고요. 우리 어로업이랑 양식업 두 가지는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업종이죠. 따라서 두 가지를 합산을 시켰고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산하실 때에는 어로업 소득이랑 양식업 소득 두 개를 합치셔서 5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로 들어가더라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파트입니다. 자, 사업소득 파트고요. 자, 우리 소액부징수라는 뜻은요.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게 소액부징수예요. 자, 소액부징수의 조건은 사업소득에서는 1,000원입니다. 자, 만약에 900원의 세금을 거둬야 된다. 1,000원 미만이죠. 그러면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게 소액부징수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인적 용역 사업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액부징수 예외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인적 용역 사업 소득은요. 자, 우리 보통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출액을 일으키는 사업자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프리랜서가 예를 들어 시간 강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제가 대학교에서 시간 강의를 했고요. 예를 들어 1시간당 3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저한테 시급을 지급할 때 곱하기 3% 세금을 떼고 지불을 해요. 자, 3만 원 곱하기 3% 하시면은 900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기존 같았으면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정이 됐죠. 1,000원 미만이더라도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저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소액부징수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금소득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소득. 자, 우리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적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자, 공적 연금은 우리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이랑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 들어가고요. 사적 연금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적 연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사적 연금이 분리과세를 하려면 1,200만 원 이하였어요. 자,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5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리과세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과세할 때 크게 두 가지 있죠. 종합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있고요. 자, 종합과세는 우리 소득 종류 중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이렇게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쳐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이 있었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분리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연금
기타, 근로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일정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소득이랑 합칠 필요 없이 이 연금소득을 원천징수로 따로 분리해서 신고하면 된다라는 게 분리과세였어요. 자, 그 조건이 1,5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특히 이 부분은요, 우리 실무 쪽에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 할 때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실 때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근로소득 파트예요, 여러분. 근로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파트인데요. 자, 종업원이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고요.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 상향되었어요. 연 7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신설된 내용들도 볼게요.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면 제외를 시킨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파트입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또 상향이 되었어요. 자,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고요. 자, 1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가고 외항선, 원양어선, 해외 건설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가 해외에 나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힘들고 외롭게 일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근로소득 파트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죠? 저출산 문제가 있죠.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그 세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단인데요.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급여는 원래 한도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묻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우리 급여 파트에서 비과세 되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 자, 얘들도 한도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3개를 묶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연말정산 파트예요, 여러분. 자, 연말정산 파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실무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으로 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조건이 원래 있었습니다. 우리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비용, 비과세, 세액공제로 들어갔었고요. 자, 우리 개정이 되면서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실 때 전액공제가 있고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자, 전액공제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증증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자, 이런 경우에는
전액공제를 해줬거든요. 자,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자녀가 추가가 되었어요. 자, 우리 원래 2023년까지는 연 7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전액공제 쪽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자녀 쪽입니다. 자, 우리 자녀 세액공제라고 해서요. 자녀 한 명당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기존에 보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자, 옆에 한번 볼게요. 자녀 및 손자녀. 자, 손자와 손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와 손녀를 물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손자와 손녀까지 추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한 명 15만 원, 두 명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해서 30. 자, 3명일 때는 2명까지 30만 원, 2명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세법 그 개정 내용을 보시면 한 명까지는 15만 원 동일하죠. 근데 2명부터는 5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3명이다 그러면 2명까지 35만 원이었죠. 그리고 한 명 초과될 때마다 30만 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3명이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죠? 65만 원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한 명 초과할 때마다 30만 원 추가를 하셔서 95만 원 공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출산이랑 같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주거비 부담이죠, 여러분. 주택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었어요. 자, 내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면 6천만 원 이하였어요. 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1천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세 세액공제는요, 이론에도 나오지만 실무에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주택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자.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또는 자, 이 시가가 주택의 시가가 4억 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조건에 맞는다라고 하면 월세 세액 공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택 관련입니다, 여러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자, 우선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주택 구입하실 때 본인 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일단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10년 이상으로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저희가 이자를 줘야 되죠. 그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주택이 없거나 또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이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주택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부분 개정이 되었고요.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세법 개정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TET 2급 시험의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준비를 해주시고 TET 2급 시험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